미국의 상호관세 부과가 90일 동안 전격 유예되면서 글로벌 증시가 기록적 수준으로 급반등했습니다. 어제 2,300선이 무너졌던 코스피도 6% 넘게 급등하며 단숨에 2,400선을 회복했고 환율은 1,45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증시가 급반등한 건 트럼프 대통령이 발효 13시간 만에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의 상호관세 부과를 전격 유예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통상당국도 후속 협상을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관세만 125%로 올렸습니다. 중국도 미국에 대해 84% 맞불 관세로 맞서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미중 간 치킨 게임 양상으로 변질되며 격화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에도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토호제 확대 재지정 영향으로 전주보다는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목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2,300선이 무너진 코스피가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소식이 전해지자 150포인트 넘게 급등하며 단숨에 2,400선을 회복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 급등하며 장 초반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금융시장이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탄 배경은 뭔지 이 급반전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발 관세 전쟁 소식들 이제부터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 엄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6.6% 오른 2,445.06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 9일 동안 11조 원을 팔아치웠던 외국인이 3천억 원 매수했고 기관도 7천억 원 넘게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코스닥도 5%대 급등하며 장 초반 양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동시 발동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모두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한 것은 지난해 8월 6일 이후 8개월 만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해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밝히자 국내 증시는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아시아 증시도 강세를 보이며 일본 니케이 지수는 9%대 급등하며 장을 마쳤습니다. 트럼프 얘기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상승 추세 전환까지는 아니고 바닥은 만들어진 것 같다. 이번 주 중에 생겼었던 수준의 변동성 확대는 앞으로는 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위험 선호 심리가 일부 회복되면서 달러원 환율은 급락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날보다 27원 70전 떨어진 1,456원 40전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만 관세 여진이 지속될 수 있어 하락장 속 일시 상승하는 데드캣 바운스를 경계해야 한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네, 이렇게 금융시장이 롤러코스터를 탄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변덕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가 발효된 지 하루도 채 되지 않아서 관세를 90일 동안 부과하지 않겠다고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김종인 기자. 네, 김정민입니다. 일단 중국을 제외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75개국이 관세를 유예받게 됐군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서 90일 동안 유예 기간을 승인했고 이 기간 상호 관세를 10%로 낮추고 이 조치는 즉시 발효된다고 전했습니다. 상호 관세 유예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75개국이 미 상무부와 재무부, USTR을 포함한 미국 대표들에게 협상을 위해 연락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보복 대응에 나선 중국에 대해선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75개국은 90일 상호 관세가 유예되는 대신 10%의 기본 관세만 부과받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하루도 안 돼서 마음을 바꾼 배경은 뭔가요?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유예 발표는 상호 관세 부과가 시작된 지 불과 13시간 17분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채 하루도 안 돼서 예고 없이 SNS를 통해 뒤집은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면서 같은 시간 하원 청문회에 참석 중이었던 그리어 미 무역 대표부 대표는 모두 발언해서 관세 유예는 언급도 하지 않았고 자신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상호 관세를 유예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사람들이 약간 겁을 먹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위험 신호와 월가의 반발, 정치권의 압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트럼프가 결정을 뒤집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BC 김정윤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중국만 이렇게 120% 넘게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번 글로벌 관세 전쟁은 미국과 중국 간 치킨 게임 양상으로 바뀌면서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 파장은 두 나라는 물론이고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송태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송태희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 관세 전쟁의 각을 중국으로 좁혔는데 배경이 뭔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중국 관세 125%를 밝히면서 이번 관세 전쟁의 타깃이 중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갈취가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용납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으로 초점을 좁힌 것은 효율성을 위해 목표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미국 주식시장 폭락 사태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부담으로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도 물러서지 않고 있죠. 중국도 미국의 태도 변화 없이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미국 수입품에 대해 8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의 30% 추가 관세에 똑같이 34%로 맞섰고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104%로 더 높이자 84%로 높이며 맞대응해왔습니다. 125%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은 내수 부양 의사를 밝혀 환율 정책과 함께 장기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무역기구 WTO는 미중 무역 갈등으로 전 세계 실질 국내 총생산이 장기적으로 약 7%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SBS 비즈 송태희입니다. 일단 전격적으로 90일 동안 관세가 유예되면서 우리 통상당국도 후속 협상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게 됐습니다. 정상 간 첫 통화로 대미 협상이 물꼬를 튼 가운데 우리 정부도 관세 협상을 위해 조선과 에너지 같은 대표 산업을 두루 활용하는 패키지를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문제를 들고 나와서 우리 정부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최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자신 있는 조선업, LNG 산업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협력, 조선 협력 같은 부분에 있어서 미국 측이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저희가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 같은 안보 문제는 별개라며 선을 그은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협상에 주한미군 방위비를 포함해 원스톱 쇼핑을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방위비 문제를 언급하며 그것을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고 한 개의 패키지에 다 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힌 겁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온 방위비 인상과 무역수지 적자 해소를 한 번에 해결하겠다는 뜻인데 정부의 셈법은 복잡해졌습니다. 관세 유예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준비를 못했던 부분들은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컨트롤 타워가 없는 상황에서는 TF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관세 문제부터 경제안보 플러스 금융시장까지 봐야 되는 겁니다. 상호 관세 후속 협상과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엮여 있는 만큼 방위비 문제에 있어선 어떤 식으로든 기존보다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 불안과 이렇게 무역 전쟁으로 나갈 돈은 많은데 나라 살림이 올 들어 2월까지 벌써 18조 원 가까운 적자를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허리띠를 졸라맬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먼저 경기를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재정 지출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올 2월까지 이 관리 재정 수지 얼마나 적자인가요? 네, 총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 재정 수지가 13조 7천억 원 적자. 여기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 재정 수지는 17조 9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지난해와 비교하면 18조 원가량 개선되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나라 빚이 늘어나면서 국가 채무는 1,180조 원을 넘겼습니다. 세수 상황을 세부적으로 보면 총 수입 중에서 국세 수입은 61조 원으로 같은 기간 2조 9천억 원 늘었습니다. 성과급 지급 확대와 주택 거래 증가의 영향으로 소득세가 2조 7천억 원 더 거쳤고요. 법인세도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가 7천억 원 줄었습니다. 기금 수입은 작년보다 8천억 원 감소한 32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체 예산 대비 거친 세수의 비율을 뜻하는 국세 수입 증도율은 15.9%를 나타냈는데요. 지난해 17.2%보다 떨어진 겁니다. 총 지출은 작년보다 10조 5천억 원 줄어든 116조 7천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지출 증도율은 17.3%로 8년 만에 증도율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내수 침체 대응을 위해서 이 재정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끌어다 쓰기로 했는데 이 진도율이 저조한 편이군요. 혹시 기조가 바뀐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오늘 열린 재정집행 점검회의에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신속 집행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라면서 상반기 집행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1분기까지의 재정 집행액은 1년 전보다 4조 2천억 원 늘어난 232조여 원으로 집행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가계 여윳돈이 216조 원에 달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계 살림살이가 좋아져서 돈이 넘쳐난 거냐? 그건 아니라 이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소비를 줄이고 아파트 신규 입주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주식과 펀드 투자에 열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정민 기자, 지난해 가계 여윳돈 얼마나 됐습니까? 네, 오늘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금순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여윳돈인 순자금 운용 규모는 215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를 작성한 이후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재작년보다 55조 원 늘었고 직전 최대치인 2020년에 206조 6천억 원보다도 10조 원가량 많은 수치입니다. 한국은행은 가계소득이 지출보다 크게 늘었고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등 여유 자금이 늘어 순자금 운용 규모가 전년에 비해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계자금 운용액은 266조 1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약 71조 원 늘었는데요. 예금, 적금 등의 금융기관 예치금은 축소됐지만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보험 및 연금준비금 등은 늘어났습니다. 특히 은행에서도 자금이 빠진 게 눈에 띄는데 이렇게 안 쓰고 모은 돈 대체 어디로 간 건가요? 네,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운용액은 지난해 42조 4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재작년 6조 1천억 원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준입니다. 하는 관계자는 해외 주식과 해외 펀드 쪽 투자가 많이 늘면서 운용 규모가 확대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채권과 보험, 연금준비금 운용액도 각각 37조 9천억 원, 62조 5천억 원 늘었습니다. 가계자금 조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융기관 차입은 29조에서 47조 2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예금 취급 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 51조 6천억 원 크게 늘어난 영향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팍팍한 살림살이에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보험사를 비롯한 이금융권으로도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계대출 연체율이 치솟으면서 보험사들도 대출 빗장을 걸어당기고 있습니다. 신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손해보험사 중 가장 신용대출 잔액이 많은 DB손해보험이 어제부터 신용대출을 중단했습니다. DB손해보험의 가계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약 3,609억 원으로 1년 사이 40% 가까이 줄었습니다. 취급 규모가 크게 줄더니 아예 중단에 나선 겁니다. DB손해보험 측은 회사의 전략 방향 전환에 따라 대출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기간 DB손해보험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약 2배 뛰었습니다. 치솟는 연체율에 대출을 일부 줄이고 본업에 집중하자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체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대응을 해야죠. 해소 가능성이 낮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부터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것은 보험사 스스로 인식하기에 현재 그 연체율 상황이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체 보험사들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0.75%로 전년 대비 0.23%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의 연체율은 무려 2.25%로 같은 기간 1%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통상 보험사 대출은 은행권 문턱을 못 넘는 차주들이 찾습니다.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차주들이 몰리며 보험사 대출 금리는 올라가고 차주들이 빚 갚기는 더욱 힘들어집니다. 결국 보험사는 다시 대출 문턱을 올리거나 빚장을 걸어 잠그는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10주째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울 강남 상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되면서 상승폭은 소폭 둔화됐습니다. 다만 강남 등 주요 지역에는 수요가 여전히 몰리고 있습니다. 윤지혜 기자,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얼마나 올랐나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그 상승폭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첫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은 지난주보다 0.08% 올랐는데요. 토지거래 허가 규제가 확대 재지정된 지역 대부분 상승폭이 줄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한 모습입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2월 셋째 주 토호제를 해제하자 한 달 내내 꾸준히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3월 셋째 주에는 한 주 만에 0.25% 오르면서 2018년 이후 최대 상승을 기록했는데요. 하지만 이후 서울시와 정부가 토호제를 다시 지정한다고 발표하자 3월 넷째 주 0.11%로 상승폭이 줄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재지정 이후에 2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됐는데 그럼 토호제 영향의 핵심 지역이었던 이 강남권과 마포, 용산 또 성동은 어떻습니까? 강남구와 일부 지역은 서울 평균 상승률의 2배 가까이로 여전히 상승폭이 컸는데요. 강남구는 압구정 객포동 재건축 추진단지 위주로 오르면서 0.20%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성동구도 행당 옥수동 위주로 0.20% 올랐습니다. 마포구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동네 중심으로 0.17%, 송파구 방위 신천동 위주로 0.16% 올랐습니다. 지난주 전국에서 아파트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과천시는 이번 주 0.19% 상승했습니다. 또 지난주 보합을 기록했던 경기도는 전체 마이너스 0.01%로 아파트값이 하락을 했고요. 전국적으로는 매매 가격이 0.02% 하락하면서 전주보다 낙폭을 키웠습니다. SBS 비진지입니다. 네, 이렇게 서울 인기 지역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수도권까지 건설 경기 침체는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민간 분양 아파트 사전 청약 사업장 가운데서 또 한 곳에 필지해서 사업 진행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전 청약 제도 허울뿐인 정책 아니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3년여 전 사전 청약이 진행됐던 경기도 파주 운정 3지구 사업장입니다. 현장에서는 토지를 고르게 하는 조성 사업이 한창입니다. GTX A역과 맞닿아 있어 핵심 입지로 꼽히는 이곳 파주 운정 3지구 1256블록은 사전 청약 당시 평형대별 최대 18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주택 공급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부지를 민간 시행사에 매각했는데 시행사가 땅값을 못 내면서 사업이 좌초 위기에 몰렸습니다. 늦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매매 가격이 어떻게 변동될지를 모르잖아요. 사업이 취소되고 다시 되면 나는 사전청약의 당첨자이긴 하지만 사전청약이라는 게 분양가가 어떻게 변동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언제도 시작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앞서 같은 지구 3, 4블록 또한 동일한 이유로 사업 추진이 더뎌졌는데 토지 재입찰이 진행 중입니다. 해당 부지를 포함해 현재 사업이 멈춘 사전 청약단지는 총 9곳, 4,640세대로 집계됐습니다.
건설 경기 전반에 걸쳐서 시장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공사가 멈출 수밖에 없을 거고 또 공사비가 올라감으로써 사전 적용한 사람들이 추가 부담금을 또 해야 되는 금액들이 또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NH는 토지 계약이 해약되더라도 이른 시일 내 매각 공고를 낸 뒤 사전 청약 당첨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가 30년 넘게 지켜온 글로벌 D램 반도체 1위 야성을 넘보고 있습니다. AI 시대 개막과 함께 각광받고 있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 기술력을 기반으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김한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올해 1분기 전 세계 D램 시장 점유율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1분기만 하더라도 10%가 넘었던 점유율 격차를 불과 1년 만에 따라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비결은 여러 개의 D램을 쌓아 만드는 HBM 분야에서 70%의 시장 점유율로 압도적 우위를 점했기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엔비디아 등 주요 고객사에 HBM3 12단 제품을 공급하며 독주하고 있습니다. 또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6세대 HBM 샘플을 공급하는 등 차세대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번 달 말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SK하이닉스는 시장 기대치를 넘어서는 영업이익을 기록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1분기에 D램 쪽이 좀 실적이 괜찮아서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한 6조 후반 전자보다 높을 수도 있고요. 물량 볼륨으로도 하이닉스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올해. 삼성전자도 엔비디아 납품을 시도하고 있지만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며 주도권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파운드리 인력을 메모리 사업부로 배치하며 HBM4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판매 호조에 양호한 잠정 실적을 내놨지만 반도체 사업 부문은 여전히 회복세가 더딥니다. 결국 HBM 기술력 격차를 좁히지 않는 이상 SK하이닉스가 선두를 달리는 D램 시장 점유율 구도는 2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최근 미국발 관세 전쟁 속에서 달러 원 환율이 16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서자 하락을 예상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위험을 방어할 수 있는 상장지수 펀드 ETF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달러 약세를 유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진 데 따라서입니다. 신다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일주일 사이 환율이 크게 뛰자 개인 투자자는 각 운용사의 대표 환해지 상품을 각각 110억 원과 34억 원, 32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세 상품 모두 발표 직전주 대비 순매수 규모가 10배가량 뛰어올랐습니다. 1,450원에서 1,500원 정도 수준은 강한 좀 심리적 좀 저항선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좀 환율 하락에 좀 배팅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환해지형 상품도 좀 찾게 되는 것 같거든요. 환해지형 상품은 원화 대비 달러를 고정하기 때문에 달러가 하락해도 주가가 동일하다면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환율이 계속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는 환해지 상품에 투자하는 게 유리합니다. 달러가 거듭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현재 환율이 고점이라고 보고 향후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자체는 약달러를 통해서 제조업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게 큰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약달러로 가려는 경향성은 있다. 지난밤 미국 정부가 중국의 모든 국가에 90일 동안 상호관세를 유예하겠다고 발표하며 환율 오름세는 주춤했지만 앞으로 환율은 높은 변동성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돼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SBS 비즈 신달입니다. 조기 대선 전국이 본격화되면서 주요 주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보시는 것처럼 차기 대통령의 자질로 경제정책 능력을 꼽은 응답자가 30%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경제, 바로 먹고 사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영진 기자가 이번에 출사표를 던진 주요 대선 후보들의 경제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미리 녹화한 10여 분 분량의 다큐멘터리 형식 영상을 통해 잘사니즘을 강조하며 실용주의를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경제는 사실 민간 영역만으로는 제대로 유지 발전되기 어려워요. 정부 영역의 역할이 중요한데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또 대대적인 기술 개발, 연구 개발 투자, 스타트업이나 벤처에 대한 대규모 투자. 그렇게 하면 다시 또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사랑 상품권 등 지역화폐 확대를 주장해온 만큼 정부의 재정 역할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제 관료 출신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포퓰리즘과 감세 남발을 경계하며 실용적 해법을 내세웠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검찰은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겠습니다. 감세 중단과 국가 채무 비율을 조정함으로써 20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재정, 세금, 빅딜, 불평등 경제를 극복하고 기회의 나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의원이 의사이자 IT 전문가라는 강점을 살려 AI와 양자 컴퓨팅, 의료 강국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AI 산업에 앞으로 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수백조 원의 투자를 단행하여 선진국을 반드시 따라잡겠습니다. 교육과 기업 혁신을 통해서 AI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하겠습니다. 오늘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미래 성장과 실용을 앞세워 경제 중심의 중산층을 세우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근로소득은 자신이 노력한 만큼 버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을 낮추면 계층의 이동에도 도움이 됩니다. 국민의힘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음 주 월요일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경제 정책들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우형준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성훈입니다. 내일도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벚꽃을 보시기에 좋은 날씨인데요. 남부지방에는 이미 지난주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현재는 지는 과정에 있으니까요. 서둘러 남은 벚꽃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에는 공주 계룡산, 청주 무심천변, 수원 경기도청, 강릉 경포대 그리고 여의도 윤중로 등에서 활짝 핀 벚꽃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내일은 일교차가 더 벌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은 서울 10도, 춘천 6도, 대구 8도로 시작하는데요. 한낮 최고 기온이 서울 23도, 춘천 24도, 대구는 25도까지 오르며 기온 변화가 매우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의 아침 기온은 서울 10도, 수원과 대전 7도, 춘천은 6도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수원 23도, 대전, 세종 24도, 인천은 19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 10도로 아침을 시작한 후 낮에는 울진 16도, 강릉 18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와 대구 8도, 제주 10도로 아침을 맞이하겠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전주 24도, 부산 18도입니다. 전해상 구름만 조금 있겠고 물결도 잔잔하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주말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이후 다음 주 월요일 전남, 경남,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다시 한번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